제가 뭐 올해 주가 전망을 하면서 뭐 그대로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4, 5월까지는 오르고 괜찮을 것이다. 네, 그런데 6월, 8월 이 무렵에 좀 미국 중심으로 조정을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우선 그런 큰 견해는 유지하고요. 네. 예, 미국 부채 뭐 협상 뭐 타결됐다고 보지만은 예, 미국의 부채 문제는 여전히 높고 예,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조만간 아마 침체에 빠질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요인 때문에 아마 미국 주가가 뭐 머지않아 상당히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러세요. 교수님, 이 조정의 깊이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그래도 뭐 막 전저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요? 전저점 근처까지는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예, S&P 500이 저번에 한 3,500 근처까지 갔었죠. 예. 근데 최근 그 4,200까지 올랐는데요. 네. 예, 제가 미국 적정 수준 주가를 평가해 보면요. 예, 미국의 명목 GDP 올해 3% 상장, 뭐 실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거니까요. 그렇게 고려하면 적정 수준이 한 3,500 이 정도 나오거든요. 네. 예, 그리고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예, 그 다음에 고용, M2 이런 거 유동성 지표까지 포함하더라도 10%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저점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조금 특히 그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예,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10%에서 많게는 20%. 예, 뭐 10% 안팎이라고 보는데요.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예, 예. 근데 고용이 예. 탄탄한 편 아닌가요? 예, 고용은 탄탄하죠. 네. 예, 지금까지는 뭐 소비 늘어나고 고용도 탄탄한데요. 예, 그런데 고용이 앞으로 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동안 그 소비가 많이 증가해서 고용이 증가했는데요. 예, 지금 미국 가계 저축률이 너무 낮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시차 효과를 고려하면 뭐 서서히 소비가 줄어들 겁니다. 네. 예,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예,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야, 내가 너무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구나. 갑자기 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최근에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기업하다가 최근에 오신 분을 한번 뵀는데요. 네. 불과 몇 달 전까지는 실리콘밸리 출퇴근 시간에 차가 굉장히 많이 밀렸대요. 예, 그런데 그게 많이 밀리는 정도가 줄어들고 있대요. 네. 예, 그만큼 그 제조업에서는 이제 서서히 고용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예, 우리 시간으로 저녁 9시 반에 미국 고용 통계가 5월 고용 통계가 발표되거든요. 예, 지금 컨센서스가 18만 명인데요. 예, 계속 늘어나는 속도는 줄어들고 있어요. 네. 예, 저는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부터는 예, 미국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매출 줄어들고 예,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7월부터는 고용이 감소세로 전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이 감소되면은 또 소비가 가계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줄어들면서 아마 기업이익 전망치도 많이 낮아지고 이런 가운데 제가 계속 6월, 8월 달에 미국에서 실물 충격이 한번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실물 충격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경기 침체라는 용어랑 동일하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경기 침체죠. 예. 소비가 줄어들고 미국 GDP에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1%인데요. 소비가 줄어들면은 미국 GDP도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고요. 특히 고용이 많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면 또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는 이런 좀 나쁜 순환이라고 할까요? 예. 한마디로 경기 침체가 조만간 온다. 그래서 제가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통계적 기법이 프라비 로지 모델 이런 거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 5월 통계까지 이렇게 보니까 예, 경기 침체 확률이 20% 정도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동안 0%에서 20% 정도로 높아지고 있어요. 아마 7, 8월 가면은 그게 거의 100%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7, 8월에 가서 높아진다고 하면 하반기에 오는 건가요? 경기 침체가? 그래서 소비는 이제 2분기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증가세가 소매 판매 보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아마 3분기 가면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예, 아마 GDP도 3분기, 4분기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습니다. 아. 올 1분기, 2분기는 미국 경제 괜찮습니다. 아. 예, 뭐 1분기에 연율로 1.1% 성장했고요. 예, 그 다음에 2분기까지는 지금 애틀란타 그 연준에서 뭐 GDP 나오라고 이게 계속 속보로 최근에 경제지표 발표되면 계속 수정해 가는데 네. 2분기는 2% 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엄청 좋네요.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6월 그 최근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예, 미국 뭐 연간 성장률이 올해 1.1, 내년에는 0.8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상당히 좀 플러스 성장했는데 연간으로 그 1.1% 성장한다면 하반기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겁니다. 네. 내년은 더 안 좋네요. 예. 그래서 제가 왜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대부분 전망 기관들이 우리 경제 내년에는 성장률 올라간다. 유럽, 일본 경제 내년에는 성장률 올라간다. 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미국만 내년 성장률이 더 낮아진다. 이게 블룸버그 컨센서스뿐만 아니라 IB들의 전망치예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그동안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는데 불균형이 많이 쌓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데이터, 뭐 제가 전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뭐 주식시장에서는 미국이 그동안 좋았었는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이미 그 주식시장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나스닥 지수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미국의 그 대표적인 지수는 S&P 500이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보면은 미국 주가보다는 독일 주가가 더 많이 올랐고 또 독일 주가보다는 일본 주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네. 대표적인 주가 지수를 따지면은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그게 뭐 내년 경제까지 주식시장에서 미리서 예고해 주는 지표가 아닌가.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러 나라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선진국도 해야 되는데요. 선진국 투자한다면은 미국보다는 차라리 일본이나 앞으로 최소한 2, 3년 정도는 미국보다는 일본이나 독일 비중을 좀 늘렸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6월, 8월에 주식시장에 한번 뭐 충격이 온다고 했을 때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 내년까지도 안 좋다고 하면 이게 상승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증시가? 네, 저는 미국 주가는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우리 주가는 상대적으로 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와서 계속 말씀드린 거는 미국 비중 좀 줄이고 우리 비중을 좀 늘려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우리 경제는 뭐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낫고요. 네. 네,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올해 우리 경제 1.2% 성장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내년에는 2.2% 정도 전망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환율인데요. 뭐 지금 환율이가 1,320원 정도, 30원 정도 하는데 이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연말에 1,250원, 내년에는 1,180원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와, 삼성전자 사야겠네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한국 주가 명목 GDP에서 미국은 고평가되는데 우리는 저평가되고 있고요. 이 환율도 떨어진다면 외국인들 주식을 살 수밖에 없죠. 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뭐 앞으로 몇 년은 차라리 좀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 비중을 상대적으로 더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미국 증시가 횡보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안 좋다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연동돼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는 있는 건가요? 근데 그게 그 기간에 따라 달라요. 네. 2000년 미국에서 IT 거품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때 보면요. 2000년에서 2009년까지 네. 미국에서 IT 거품이 붕괴되고 S&P 500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09%였습니다. 거의 10년 동안요? 10년 동안요. 와. 10년 동안 못 오르고 제자리 걸고 조금 떨어졌죠. 네, 그런데 그때 우리 코스피는 0.72% 월평균 수익률이. 네. 코스피가 0.72%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평가해 보면은 그때만큼 미국 주가가 명목 GDP나 실물 경제 지표에서 가대평가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은 2000년에서 2009년 이런 모습이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주가는 잘해야 박스권이고 우리 주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좋은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개도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머징 마켓. 이머징 마켓. 아, 그쪽으로 좀 시야를 돌리는 게 좋겠다. 네, 그런데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달러 지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미국 주가가 좋았다, 우리 주가가 좋았다 이런 걸 반복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경제 변수가 달러 지수예요. 네. 당연한 일이겠지만 달러가 강세되면 미국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미국으로 돈이 몰리니까 달러가 강세되고 미국 주가도 많이 오르고 달러가 약세될 때는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달러가 약세될 때는 미국 주가보다는 이머징 마켓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았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주가가 좋았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꼭 10년 단위로 좋았다 나쁘졌다 서로 수익률이 높았다 낮았다 반복해요. 그래서 1980년에서 89년까지는요. 우리 코스피 월평균 수익률이 2.02%였습니다. 네. 네, 그런데 미국 S&P는 1.1이었거든요. 우리가 이겼네요. 우리가 2배 정도 더 올랐어요. 네. 네, 근데 90년에서 99년은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고요. 80년대 우리 3조왕이 있었고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90년에서 99년까지는 뭐 S&P 500 월평균 수익률이 1.25, 우리 0.59. 아, 또 2배 차이 나네. 네, 그리고 아까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고 2010년에서 2019년까지는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0. 월평균 수익률이 S&P 0.96, 우리 0.29. 근데 우리 지금 젊은 분들은 아마 지난 10년만 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 주가보다 미국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맞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미국 주식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시고 젊은 분들은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하는 건데요. 네. 지난 10년은 그랬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년 단위로 보면은 우리 주가가 좋았다, 미국 주가가 좋았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앞으로 10년은 미국 주가보다는 우리 주가가 더 좋을 거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거랑 좀 연관돼서 최근에 진짜 외국인들이 작년부터 삼성전자를 엄청 사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약간 연계돼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 뭐 일부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국 주가가 저평가됐다. 예, 그리고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 아까 블룸버그 컨센서스 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환율이 계속 떨어질 거라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한국 주식 살려면은 대표적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한국 하면 삼성전자 네. 뭐 시가총액의 거의 25%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삼성전자 반도체 경기가 앞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런 기도 있지만 한국을 사면서 그 대표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않는가. 근데 물론 최근에 많이 샀는데요. 근데 저는 6월, 8월 때는 삼성전자 8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런 거지?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아마 주식형 펀드로 또 돈이 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또 삼성전자도 팔면서 뭐 삼성전자 주가도 조정을 보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떨어지면은 뭐 4분기 내년 상반기 가서 다시 오르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가서 다시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뭐 제가 뭐 정확하게 매돌이 오르고 떨어진다는 어떻게 맞추겠습니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6월, 8월 중 특히 7월 중에는 뭐 미국 주식 특히 미국 주식 우리 주식에도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흐름이 워낙 좋더라고요. 반도체 쪽이. 그래서 약간 오른 만큼 또 약간 조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뭐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또 많이 오르니까. 엔비디아도 많이 오르고요. 거기에 또 미국 그 반도체 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오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뭐지 엔비디아 그런 것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 4분기로 갈수록 회복은 될 겁니다. 그런데 늘 그 추세라는 게 있는데요. 추세에서 지나치게 2로 너무 벗어났죠. 그래서 이제 추세에 자칫 접근해가면서 아마 3분기는 모든 주식이 그 추세에 접근해가면서 좀 조정을 보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종목별로 차이 있고 미국 주가, 우리 주가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돌아서면은요, 이 경기 회복이나 좀 경기 순환 사이클에 있어서 다시 상승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삼성전자 주가하고 우리나라 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미래 경기를 예상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점에서는 거의 비슷한데요. 저점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좀 선행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앞으로 경기 회복된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선행지수는 오늘 통계청에서 4월 걸 발표됐지만 4월까지 떨어졌는데요. 근데 OECD 거는 3월까지 떨어지다가 OECD 한국 선행지수는 4월에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서 경기 회복을 기대했는데 이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OECD 기준으로 3월을 기준으로 저점을 치고 지금 4월부터 반등하고 있거든요. 선행지수가 오른다는 것은 또 시차를 두고 경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주가가 똑똑하다는 건데 4분기 내년 상반기 가서 경기가 서서히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이요? 예, 올 4분기부터 부분적으로 4분기부터. 회복돼요. 그리고 오늘 또 지금 5월 무역 수지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15개월째 적자라고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적자 맞죠? 그런데 저는 4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중국으로 지금 그동안 그 리오프닝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나지만 시차를 두고 중국으로 좀 수출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좋은 측면은 무역 수지 흑자는 수입이 많이 감소할 거라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도 지금 많이 떨어졌죠. 특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작년 9월 110달러 같은 게 WTI 기준으로 보면 지금 60달러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각종 원자재 가격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우리가 내수가 위축되니까 수입이 줄어들면서 아마 4분기에는 무역 수지가 흑자 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6월에서 8월에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주식들이 조금 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도 내년으로 가고 이러면 좀 계속 좀 상승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연초에 코스피가 2180까지 떨어졌다가 거의 2600까지 가지고 지금 맞아요. 조정 국면에 들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초에 주식 못 사신 분들은 이번에 다시 한번 살 기회를 미국에서 충격이 와가지고 살 기회가 올 것이다. 그 6월, 8월을 잘 봐야겠네요. 예, 어떤 거 증권사 리서치센터 전망치 보니까 6월, 8월에 오히려 더 오른다고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데이터를 보는 시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델, 제가 여러 가지 모델로 주가를 예측하는데요. 경기도 예측하는데 6월, 8월은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그럼 6월, 8월에는 조금 현금 비중을 높이다가 그러면은 한 8월부터 어떤 주식을 잘 살까 이 고민을 해봐도. 지금 좀 높여놔야 되죠. 지금요? 예. 어느 정도까지 높여놓으면 좋을까요? 100이라고 하면은. 투자 목적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는 건데요.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은 그냥 가지고 가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새로 진입하신 분이라면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70% 이상을 지금 현금화 해놓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러세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그거는 잘 모르겠으면 저는 제 예상대로 떨어진다면은 그 주식 팔아놓은 돈 그 돈 가지고 다시 다 그 주식 그동안 팔았던 주식 그 주식 다 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어떤 주식을 좋게 보세요? 올해 우리나라 주가를 보면요. 네. 많이 오른 종목이 2차 전지. 2차 전지도 되지만은요. 코스피 업종별로 보면은 그냥 경기 관련주가 많이 올랐어요. 올 5월까지 보면 우리 코스피가 전년 말 대비 15% 올랐는데요. 전기전자가 31% 올랐습니다. 주로 삼성전자 때문이죠. 네. 그 다음에 운수장비, 자동차 같은 거 25%. 그 다음에 코스피보다 많이 오른 게 철강금속.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못 오르는 게 통신 서비스, 의약품, 음식료 이런 거는 경기 둔감주죠. 주시장이 경기 회복을 미리서 예고해 줬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기계 이런 것들, 석유화학 이런 것들은 다 경기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관련주가 먼저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지수가 조만간 저점치고 오르고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빨리 올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정이 오면은 다시 이런 주식 살려고 기다리고 있죠. 대표적으로 그냥 우리 업종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 LG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예, 포스코홀딩스 여기다 보면 현대차 이런 것들 다 경기 관련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올해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많이 올랐지만 조정받고 조정받고 저는 다시 오르라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회복 사이클의 시작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 회복 사이클 한번 들어서면 한 막 2년 이렇게 가는 건가요? 네, 과거 평균이 33개월이었었어요. 33개월, 예, 거의 3년이네요. 순환, 그래서 평균이 33개월이고 수축 국면이 평균 18개월이었으니까요. 예, 근데 올해는 뭐 경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뭐 모든 경제 지표가 안 좋죠. 예, 특히 오늘 발표된 거 어제 산업활동 통계청에서 뭐 4월 걸 발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재고 출하 비율이 130. 98년 애한위기 때보다 더 높습니다. 와.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재고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막 현재는 안 좋은데 그래서 이런 경제지표 무역수지 적자 15개월 나오고 그다음에 재고가 이렇게 많이 쌓였는데 주가는 올랐거든요. 네. 네, 주가는 현재의 경기보다는 미래 경기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현재 경제 지표는 안 보셔도 돼요. 미래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뭐 선행지 순환 변동치, OECD 한국 선행지수, 뭐 장단기 금리차 이런 걸 보면서 대응하시면 훨씬 낫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빠지겠냐 뭐 이런 건가요? 다음 달에는 이것보다는 좋아지겠지. 예. 그런 느낌으로 이제 주식이 이제 미래를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빠지기는 좀 어렵다. 예. 그러면은 진짜 21년, 22년 주가 계속 좀 떨어지면서 힘들었는데 예. 이제 좀 상승 사이클로 어느 정도는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요새 그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예. 그건 뭐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로버트 실러 에일대 교수가 쓴 용어거든요. 네. 네, 이분이 이 의미가 뭐냐면은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장기적으로 보면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그 2020년, 2021년에는 뭐 코스피 3,300 갔을 때 뭐 2,00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전망을 해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네, 정확하게 그때는 우리 주가가 가대평가됐었어요. 제가 우리 주가를 평가할 때 명목 GDP, 뭐 M2 이동성,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평가하는데요. 네, 그때 일부 지표 가지고 평가해보면 36%나 가대평가됐었어요. 네, 그래서 주식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2,000이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예, 그랬는데 2,200 말씀드렸는데요. 뭐 맞죠. 예, 그 밑에까지 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근데 그런 모든 경제 지표에 비해서 지금은 모든 경제에서 코스피가 저평가형이 됐었다는 그래요. 겁니다. 예. 지금 혹시 몇 프로 저평가 그런 거 나오나요? 예, 최소한 10에서 20%예요. 그 정도까지요? 예. 그래서 명목 GDP로 평가하면 14%고요. 예, 그다음에 유동성에 비해서도 한 13%. 뭐 이 정도 저평가돼 있고요. 제자리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지난 뭐 2년 동안 동학 개미운동이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시장에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평가된 국면에서는 주시장에서 관심을 좀 덜 가지고 계시는 거. 맞아요. 저평가됐을 때는 오히려 주시장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막 삼성전자 주식 다 팔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하시고 외국인들이 다 사는 것 같던데요.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그 지난번에 이제 출연해 주셨을 때 그 삼성전자랑 2차 전지랑 엔터 요런 섹터를 좀 좋게 보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주가 좀 조정되고 기회를 잡으면 요거는 유효할까요? 예. 뭐 제가 그때 세 가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과연 미국보다 잘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우선은 2차 전지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 기업들이 최고 잘 만들죠. 미국보다 훨씬 더 잘 만듭니다. 지금 중국이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경쟁력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D램 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아직도 시장 점유율, 세계 시장 점유율이 두 회사가 한 73%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엔터, 미국 여러 뭐 엔터 뭐 그런 관련 행사에서 우리 많은 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종목에 좀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것들이 엄청 많이 올랐다가 저는 뭐 이렇게 추세는 상승 추세인데 이 추세에서 아까 말씀드린 너무 2로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에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하는데 이미 그 2차 전지가 먼저 올랐다가 네. 추세에 다시 조정 국면이 들어서고 이제 반도체가 들어설 거라는 네. 겁니다. 반도체가 들어서면 이제 코스피도 같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추세에 접근하거나 추세 밑으로 약간 밑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네, 그때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이런 주식들 다시 살려고 현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오르다 보면은 버블이 형성돼서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추세가 너무 벌어지면 또 평균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고, 그렇죠. 그런 예. 식으로. 그래서 예. 지금은 2차 전지는 이제 약간 회귀를 하고 있는 거고, 반도체도 약간 그럴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내년까지 이렇게 사이클 2년 동안 오른다고 했을 때 전고점도 막 가실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저는 뭐 시간의 문제지. 그러세요? 예, 전고점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10만 전자 네. 이번 상승 국면에서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예, 저 뭐 9만 전자 했을 때 10만 전자 그때는 제가 부정적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번 사이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아주 장기적으로는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뭐 97년에 외환위기 때 3만 원까지 갔거든요. 네. 액면 분할 전이었죠. 뭐 그때 가격으로 따지면 지금 3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계속 올랐죠. 근데 앞으로 5년, 10년 후도 그렇게 오를 것인가? 그거는 조금 요새 고민이네요. 그래요? 왜 그러신 거예요? 전 세계가 반도체 투자 전부 많았어요. 경쟁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럽에 유럽에 하겠다는 거고요. 네, 특히 그 요새 일본이 작년 그 11월에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일본의 대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도요타 자동차, 소니, 그 다음에 일본 큰 은행도 8개 대기업들이 거기다 엄청난 투자를 하고 일본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요. 그런데 85년에 일본 그 D램 시장 점유율이 일본 기업들이 80%였어요. 근데 일본이 너무 크니까 미국이 깼죠. 깼구나. 그래가지고 일본이 어려워지고 그 이익을 반사 이익을 우리하고 대만이 느끼는 거죠. 그 라피더스가 그 빠르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정부 주도 기업 주도해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면은 과연 우리 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 그리고 아직 규모도 크지 않지만 유럽이 그렇고 특히 저 중국도 뭐 미중 패권사에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죠. 안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 엄청난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과연 삼성전자, 우리 SK 하이닉스가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가까운 친척이 뭐 삼성전자 애들 둘 유학을 보냈다. 그러니까 돈 있을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 산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100배 올랐으니까 그 돈 가지고 유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 때문에 올라가죠. 근데 앞으로 뭐 3, 4년은 그럴 수가 있는데 뭐 5년, 10년 갔을 때 과연 우리 반도체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제가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뭐 요새 세계 경제 흐름 보면서 일본이 2027년부터 아까 라피더스가 반도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지금 엄청나게 건물 크게 짓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 약간 반도체 공급 과잉 현상도 벌어질 수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전 세계가 그렇게 하니까. 미국도 인텔도 막 하고 있고. 인텔도 하고 있고, 또 대만도 일본에다가 또 지금 큰 공장 짓고 있고, 뭐 유럽도 지금 이제 투자를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 50년 뭐 이런 미래를 보면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반도체 담당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인공지능 챗 GPT 나오면서 제2의 이제 그 부흥기가 올 것이다. 삼성전자 특히 SK 하이닉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더 멀리 보면은 그런 미래가 있는 거군요. 글로벌적으로. 그렇죠. 수요는 많이 늘어날 텐데요. 또 공급도 일본까지 가서 하다 보면은 공급도 더 많이 늘어나 볼 거라는 거죠. 아마 수요는 계속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만들기 전에, 뭐 일본이 만들기 전에 그 이전까지는 뭐 2027년 일본이 이제 서서히 만들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저 우리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디램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뭐 저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 것인가 뭐 두 쪽에 다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든 이런 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계가 경쟁적으로 반도체 생산한다고 보면은 앞으로 장래에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장기 저성장국면에 들어갔다 뭐 비슷하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런 기자간담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을 떴었다. 그거를 통화 정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통화 정책에 의존했다가 실패한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85년 9월에 미국이 어려우니까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달러 약세 엔강세를 유도하거든요. 그래서 85년 8월에서 87년 12월 사이에요. 엔 가치가 48%는 올라버려요. 네. 우리나라면 600원 된 거네요. 700원. 230엔에서 120엔 정도 돼버린 겁니다. 네. 와. 이렇게 엔 가치가 올라버리니까 일본 수출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죠.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주면서 금리를 내리면서 내수를 부양해버렸어요. 수출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괜찮았는데 돈 풀고 금리 내려주니까 일본 자산가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합니다. 85년에서 90년까지 뭐 주가, 집값 뭐 거의 3배 정도 올라버리거든요. 거품이 발생하니까 89년 말 90년 금리 급기야 인상하면서 거품이 붕괴되죠. 그 이후로 일본이 장기 디플레이션 이런 상태에 빠지거든요. 네. 통화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그때 이제 엔이 강세됐다면은 우리 저 구조 조정해가지고 생산성 증가시켜가지고 그 엔 강세 한번 대응해보자. 그랬으면은 일본이 지금 같은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통화 정책 잘못 써가지고. 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참 의미 있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반도체도 더 분발해야겠지만 2차 전지에 희망이 있는 걸까요? 예, 2차 전지에도 희망이 있는데요. 예, 그런데 중국이 사실 2차 전지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은 게 CATL. CATL이거든요. 네, 중국이에요. 저도 전기차 타고 있는데요. 이거 전기차에서 그 어떤 회사 전기가 2차 전지가 들어갔을까 봤더니 CATL. 그러세요? 네. 그런데 뭐 우리나라만 좋다고 그러는데 좀 놀란 거는요. 한 번 충전하면은 지금 새 것이어서 그런지 어떤지 650km를 가요. 정말요? 예. 엄청 많이 가네요. 예. 막 품질 안 좋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보고 야 중국 질이 괜찮구나. 네. 그렇구나. 뭐 2차 전지 좋다고 뭐 아직도 경쟁력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중국도 그렇게 따라오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자료들하고 이게 너무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2차 전지 좋다고 하는 그런 방송들이 많고요. 자료들도 있는데, 또 이렇게 외국 자료들을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중국 기업들이 거의 뭐 10위권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그 전기차 시장 점유율 보면요. 미국은 아직도 침투율하고 10%도 안 돼요. 근데 중국은 한 거의 25% 접근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국이 전기차나 2차 전지에서는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머지않아 지금 뭐 제가 인도나 뭐 베트남 이런 나라 가보면은 일본 그 내연 기관차들이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 일본 내연 기관차 대신에 중국 전기차가 아시아 곳곳을 돌아다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뭐 2차 전지가 뭐 경쟁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제가 뭐 중국산 2차 전지를 사용한 거 보고 이게 중국 무시할 수는 없구나. 실제 경험을 해보시니까 예. 그런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미래는 진짜 알 수가 없는 거고, 참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이게 어느 한순간 너무 좋았다가도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투자를 좀 비중을 조절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은 늘 변하니까. 그러니까 좀 시간은 걸렸지만은 일본이 그 85년에 D램 시장 점유율이 80%였는데 그게 망한 거 보면서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그렇게 우리가 투자를 않고 기술 개발을 하면은
우리 반도체 회사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거나 2차 전지 ETF에 투자하거나 뭐 이런 정도로 가도 괜찮을까요? 예, 뭐 저는 뭐 개별 종목보다는 예. 물론 이제 수익률은 더 낮을 수가 있죠. 음. 그래서 ETF 같은 것이 뭐 굉장히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단일 종목으로만 간다고 하면 글로벌로 경쟁력 있는 예. 뭐 아직까지는 양극재 이런 쪽에서는 경쟁력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하고 예, 예. 그렇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만약 6월에서 8월에 한번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을 막 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막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조금 기다릴 필요도 있다. 예.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아까 현금 비중을 뭐 70%로 해줬다고 봅니다. 사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현금 가지고 있으면은 네. 늘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주가 올라볼까 안 올까. 그래서 저는 뭐 계좌가 2개 있는데요. 네. 제가 한 계좌는 제가 판 주식을 한 주씩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때하고 얼마나 가격 변동이 있는가 봐야지 그래도. 예. 근데 한 계좌는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전부 현금화 해놓고요. 네. 아예 그 계좌는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론 그건 뭐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현금 가지고 참는 것도 상당히 좀 힘들죠. 이게 주시장이 늘고 변동하고 오르고 내리는 거 보면요. 네. 교수님 그 한 섹터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국민주라서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아주 저점에서는 한번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샀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경기 관련주 뭐 그것도 뭐 요새 많이 고평가됐다 지금 저평가에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뭐 경기 회복 사이클이 머지않아 선행지수가 증가하고 올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전기자동차, 자동차, 철강이 상대적으로 더 수익률이 높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비중 차원에서 물론 그런 주식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만은 이런 경기 국면에서는 그런 주식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만약에 지금 한 1억 정도의 여윳돈이 있으시면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네요? 예, 저는 뭐 시점에 따라 다른데요. 네. 만약 뭐 7, 8월이라면은 뭐 80% 이상을 주식하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20%를 뭐 채권이나 좀 사든지 아니면 금. 네. 저는 장기적으로 달러같이 하락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금가이 지금 많이 올랐다고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뭐 금을 나머지로 사고 싶습니다. 여기에 그 디지털 골드라는 비트코인은 좀 어떨까요? 네, 저도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사면은 뭐 네. 하루 종일 거래되고 주말도 거래되니까 좀 봐야 되고서 그럽니다만은 비트코인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보니까요. 네, 달러 가치하고 미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거나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뭐 미국 경제 3분기부터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러면 국채 수익률 금리 하락할 수밖에 없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달러 가치가 지금 아직도 저는 고평가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내 불균형을 해소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달러 가치 하락하고 미국 금리 떨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금 가격이 오른다. 네. 두 가지가 똑같아요. 네. 달러 지수하고 미국 금리의 역상관관계가 있거든요. 네. 두 가지 조건이 충돌하면 금 가격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데 뭐 탄력성은 비트코인 가격이 더 좋죠. 네. 근데 저는 뭐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아까 제가 뭐 한 10% 안팎 금 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정도에 좀 그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둘 다 이자도 없고 배당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많아도. 교수님 그 달러 패권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달러 패권이
지금 되게 많이 흔들리는 건가요? 어떤 또 방송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달러가 흔들리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잠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달러 역할이 계속 그 축소되는 과정이다.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우선 그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그 국가 부도 이야기가 며칠 전에 나와가지고 지금 해결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미국 정부 부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2011년 8월 달에 그 S&P라는 신용평가회사가 예, 미국 국가 신용도를 한 단계 떨어뜨렸거든요. 예, 그때 예, 미국 연방정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98%였어요. 예, 그런데 지금 120%가 넘었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대순부채도 지금 60% 이상으로 굉장히 높아졌어요. 미국 경제 대내 불균형이 워낙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 그 중앙은행도 2000년에 그 달러 비중이 애완 보유액 중에서 달러 비중이 71% 작년에 58%로 줄어들었고요. 많이 줄었구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중심으로 지금 이완화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달러가 편리함의 상징이어서 달러만 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상품도 수입하고 금융상품도 살 수가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예, 미국이 이란하고 북한을 달러 사용 못하게 만들었죠. 그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를 사용 못하게 뭐 다 동결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야 달러가 위험 요인도 될 수가 있구나. 미국한테 잘못 보이면은 달러 사용 못할 수도 있구나. 예, 그래서 위안화 사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러시아는 달러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중국과하고 거래해서 뭐 전부 위안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브라질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밤새 고민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국제 무역거래에서 달러만 사용해야 되는가? 위안화도 사용할 수 있고 네. 자기네 통화 헤아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하고 브라질 이제 무역거래에서는 위안화나 헤아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물론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좀 건전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고요. 어렵지만 사우디도 뭐 중국으로 원유 수출하면서 위안화를 받아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위안화 사용이 더 늘어나고요. 중국이 의도적으로 위안화 사용을 늘리고 있어요. 그 지난 3월 보니까요. 중국의 무역거래 중 49%가 위안화거든요. 역사적으로 없는 일이에요. 중국이 무역을 하는데 예. 49%가 위안화예요? 예. 와. 47%가 달러였었고 역사적으로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요. 우리 기업한테 중국이 상품을 수입해 가면서요. 달러 안 주고 위안화를 줘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우리 기업들 그거 받아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러네요. 네. 그런 식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분명히 기축통화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역할이 서서히 좀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국제무역거래에서 위안화 비중이 서서히 늘어나는 이런 과정이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중국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모순이 없나요? 지금 뭐 모순이 있죠.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2008년, 2009년에 미국이 어려울 때 중국 경제가 9 내지 10번 성장했거든요. 2009년, 2010년. 그래서 그때 미국이 어려운데 중국이 그렇게 성장하니까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었어요. 그 정도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튼튼한 버팀목이 됐는데요. 네, 그런데 9 내지 10번 성장해서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높은 성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수요가 부족하니까 지금 기업이 부실해지고 돈을 빌려 은행이 부실해지죠. 구조조정 한번 해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뭐 집값 엄청나게 올랐다가 거품이 붕괴되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은 그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IMF 처방에 따라 굉장히 빨리 구조조정을 했죠. 근데 중국은 스스로 구조조정할 때 구조조정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예요. 구조조정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제 고성장 시대는 끝났고요. 앞으로 잘해야 4 내지 5%, 뭐 중성장 시대에 접어들 겁니다.
계속 좀 구조조정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 해도 그 위안화의 경쟁력이 좀 통화 가치가 올라갈 수는 있나 보네요. 위안화를 자기들이 계속 쓰니까요. 쓰니까요. 예. 아, 근데 과거에는 중국이 미국으로 많이 수출해가지고 달러를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그 달러를 국내로 들어오면 위안화로 다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통화 증가율이 많이 늘어나고 물가도 많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지금 경상수지가 GDP 대비 1% 안팎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달러가 중국으로 많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달러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거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거를 가지고 미국 국채도 사고 그냥 우리 상품 수입하면서 달러를 줬는데요. 이제 과거처럼 중국이 달러를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장기적인 목표가 위안화 국제화거든요. 달러처럼 기축통화로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릴 건데요. 그거 만들어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브라질에서 원자재 수입하면서 위안화를 줘버리고 우리나라에서 상품 수입하면서 위안화를 줘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위안화 사용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달러 거래는 줄어들고요. 그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 해도 엄청나게 큰 또 도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네, 되겠네요. 큰 도전이죠. 네, 그렇다고 중국이 뭐 패권 국가는 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패권 국가가 되려면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강국이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세계를 이끌어갈 주의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영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된 거는 시장을 기반한 자유민주주의였어요. 미국은 법치를 기반한 자유민주주의였죠. 근데 중국은 세계를 이끌어갈 그런 주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 자체도 시진핑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각 국가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 자기네식 공산주의, 미국식 민주주의.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게 중국 사람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세계 패권 국가는 될 수가 없는데 경제적으로는 계속 중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요. 예를 들어서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했을 때 중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면 44%였는데 18%까지 늘어났어요, 작년에. 아마 2030년 가면은 거의 미국하고 비슷해질 거예요. 네. 그러면 중국 비중이 그렇게 늘어나면은 위안화 사용 비중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달러 사용 비중은 줄어들고요. 그게 말씀하신 게 앞서서 큰 사이클로 봤을 때 미국,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이렇게 10년 사이클로 돌아간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의 10년은 중국도 그렇죠. 포함된 이머징. 예, 그렇습니다. 결국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오르니까요. 네, 그래서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면요, 네, 작년에는 달러만 강세였는데 올해 보니까요, 뭐 오늘 아침에 제가 다 조사하고 갔습니다. 달러만 약세입니다. 올해 내년 엔화 강세, 이안화 강세, 유로화 강세. 네.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보면요, 이게 유로가 올 연말에 1.12, 내년 말에 1.15, 그 다음에 중국 위안화가 올 연말에 지금 7.1이거든요. 위안화가 6.75, 내년 말 6.5. 그 다음에 엔이 지금 140원 근처인데 올 연말에 127, 내년 말 120. 올해 내년은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달러만 약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뭐 킹달러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달러만 강세했는데요. 외환시장이 올해 내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미국 주식 온리 투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교수님, 그 미중 갈등이 되게 격해진다고 하는데 무역 거래량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되게 모르겠더라고요. 미국이 한마디로 중국처럼 상품 싸게 생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2020년에 미국의 대중무역 수지 적자가 3,829억 달러였고요. 2021년에 3,540억 달러였습니다. 무역 전쟁했죠. 중국 상품에다 관세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 아메리칸에 치고 있죠. 미국이 자기들이 생산하고 자기들이 생산한다고 소비하다고 그러는데요. 중국처럼 상품 싸게 생산할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군요. 예. 그 미국이 그런 상품 생산을 하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 중국처럼 싸게 생산할 수가 없죠. 올마트에 진열된 상품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미국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미국이 그렇게 싸게 생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을 계속 미국이 규제하고 있는데 아이러니죠. 그러니까요. 예. 그게 참 그냥 겉으로 미국의 보면- 대중적 무역 적자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 그래요. 예. 그게 참 그러니까 막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왜 관심을 갖냐면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예. IRA나 뭐 반도체 칩 이런 거 법 관련해 가지고 혜택을 입는다라고 예. 해서 이제 그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시게 되니까 예.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진짜 실제적으로 돈이 오가는 것을 보면은 이게 과연 중국을 배제시키고 있는 건지라는 의문점이 들면 이게 투자를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중국이 아직도 세계 생산자 역할을 하거든요.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지금 중국처럼 상품 싸게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도 가끔 뭐 시험 삼아 공부하기 위해서 알리익스프레스라는 데 들어가서 네. 주문해 보거든요. 네. 정말 쌉니다. 그리고 그 싼 상품이 저한테 운송비 하나도 부담 없이 와요. 와. 시간은 좀 걸리죠. 품질도 괜찮은가요? 품질 괜찮습니다. 네. 예를 들어가지고 네. 제가 몇 년 전에 그 전기 면도기를 한번 사봤거든요. 네. 쓸만합니다. 예, 그리고 뭐 아침에 제가 학교 근처에서 스포츠센터에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한번 사봤어요. 15,000원이에요. 예. 얼마나 쌉니까? 몇 년 쓰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요 정말 많은 상품이 있어요. 정말 쌉니다. 네. 네, 제가 강화도에서 여러 농사일도 하고 있는데요. 공구? 웬만한 공구 거기 들어가면 다 있어요. 정말 쌉니다. 그거를 다른 나라에서 아직 생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가까우니까 또 되게 혜택도 클 것 같고요. 예.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막 중국을 또 너무 배제시키거나 중국 투자하면 안 된다. 중국에 약간 선입견을 갖고 막 그렇게 바라볼 필요는 없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대중 무역 수지 흑자를 보면요. 뭐 올해는 적자로 돌아섰지만은 2000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요. 우리나라 통관기준 무역 수지 흑자 중 약 90%가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없어요. 거죠. 근데 무조건 감정적으로 예, 중국 뭐 역사적으로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중국을 싫어할 수도 있지만 뭐 경제적 측면에서 실익을 챙겨야 되죠. 우리나라는 참 그 사이에 껴가지고 참 힘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앞으로 그건 약간 외교적인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정말 애교를 잘해야 되죠. 외교를 잘해야 돼.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세계 GDP에서 비중이 축소되는 나라가요. 일본이 제일 많이 축소됐죠. 일본이 94년에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였어요. 근데 작년에 4.2%로 줄어들었거든요. 예, 미국 36%까지 갔다가 25% 줄어들었거든요. 많이 줄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평균보다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2.0까지 갔다가 지금 1.7로 축소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 친한 나라가 우리, 미국, 일본 이 세 나라가 친하죠. 세 나라 공통적인 특징이 세계 GDP에서 비중이 축소되는 나라예요. 늘어나는 나라가 중국이죠. 인도죠. 아세안이죠. 네. 그러니까 정말 애교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애교는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고요. 정말 애교 정책 당국자들이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기업들, 러시아나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국 쪽만 바라보다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통계 수치를 보면은 완전 다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지난 10년만 보면 진짜 미국이 너무 좋았는데 그 경험만 있으면 거기에 매몰될 수 있는데 그렇죠.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좀 넓게 봐야겠네요. 예. 만약에 저희가 하반기 때부터 경기가 조금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무역 수지도 좀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고 예. 그럼 부동산 시장도 좀 훈풍이 돈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네.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요새 정말 고민하는 게 네. 우리나라 집값을 발표하는 데가 부동산 주택가격을 발표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네. 예, KB국민은행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두 군데서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네. 근데 제가 뭐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 물가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예, 그 다음에 PRR, 렌트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높느냐, 그 다음에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높느냐. 근데 그동안 제가 KB국민은행 데이터만 사용했거든요. 네. KB국민은행 데이터 사용하면은 아직도 예, 집값이 한 20% 안팎 많이 떨어졌지만 고평가됐어요. 예, 그런데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쓰면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버려요. 그래요. 예.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쓰면은 저평가가 완전히 해소돼 버렸어요. 그래요. 예. 오히려 일부 지역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거든요. 특히 대구 같은데. 그래서 무슨 데이터를 써야 되나. 예, 제가 심각한 고민에 좀 빠지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부 지역 뭐 집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한국 부동산원 가지고 추세에서 밑으로 얼마나 이탈했는가 이걸 좀 평가해 보면요 역사상 가장 밑으로 저평가됐어요. 추세에서. 그래요. 그래서 네. 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도 큰 사이클로 보면은 뭐 저는 상승 국면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지역별로 많이 차별화는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많이 비싸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여전히. 예. 그 체감적으로는. 근데 또 어제 발표된 거 보니까 미분양 수치도 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미분양이 국토건설부에서 계속 월별로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월 달에 75,438채였었어요. 예, 그런데 3월부터 좀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4월 통계 보니까 71,365채. 네. 뭐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과거 보면 이게 미분양이 줄어들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그냥 오름세로 돌아선 것보다는 그냥 왔다 갔다 좀 제자리 걸음 하다가 미분양이 이제 충분히 줄어들면 집값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미분양이 과연 줄어드는 추세로 전환됐는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공급 물량이 지금 좀 줄어들어서 그러는데 근데 이 미분양 물량도 지역별로는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4월에 7만 1,000채 정도 미분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대구에서 13,000채예요. 이게 대구는 심각하거든요. 네. 대구 집값을 보면요. 2018년부터 집값이 급등했었는데요. 예,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를 보니까 대구 집값은 아파트 가격은 2018년부터 지금 더 많이 떨어졌어요.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지역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른 데가 보면은 세종시예요. 세종시. 예, 세종시가 급등했다가 또 최근에 가장 급락을 했는데 그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서울 강남 같은 데도 떨어졌다가 최근에 약간 반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 반등을 추세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일시적인 반등인가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또 데이터도 보고 현장 이야기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부동산 중개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들은 그동안 3, 4월에 거래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 거래량이 는 거는 그동안 급매물이 많이 쏟아져 됐는데 실수요자들이 그걸 사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다. 지금은 어느 상태냐면은 집을 팔려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살려는 사람하고 이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다시 별로 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거래가 되려면은 살려는 사람이 가격을 올리거나 팔려는 사람이 가격을 낮춰야지 거래가 성립되지.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지금 금리는 떨어지고 있지만 가계 부채 많고 대출 금액 좀 축소되고 있고요. 제가 주택 가격을 분석해 보니까 초기에는 금리가 영향을 많이 주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경기가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아까 뭐 선행 지수는 뭐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랬지만 현재 경기는 굉장히 나빠요. 네. 그래서 이런 경기 관련 요소들이 좀 집값 영향을 미치면서 팔려는 사람들이 가격을 좀 더 낮출 시기가 올 것이다. 예, 그게 아마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일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균형감을 찾아가면서 예,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기록할 텐데, 근데 뭐 저점 기록할 때도 급격히 오를 가능성은 낮고요. 어느 정도 안정 국면에는 접어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KB 통계를 만약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부터 한 뭐 20% 정도 만약 하락이 더 한다고 하면 예. 그때는 이제 좀 살만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20%라는 건 정말 그 지수가 20% 하락한다는 거. 엄청난 거죠. 지역별로는 그냥 개별 지표로 보면 뭐 3, 40% 50%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계속 그동안 KB 통계가 1986년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기 시리즈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KB 통계를 많이 사용했는데, 네, 그런데 최근에 저 한국 부동산 통계도 보니까 이거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를 더 믿어야 될지, 어떤 통계를 믿어야 될지, 이게 제가 요새 좀 헷갈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국토부 장관님께서 전체 지역을 놓고 보면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수요가 많고 선호도가 높은 곳은 더 떨어지기 힘들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 차별화 같은. 지역 차별화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구 등을 언급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실 강남 뭐 별로 안 떨어졌어요. 예, 안 떨어지다가 뭐 최근에 좀 반등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뉴스가 또 많이 나오는 게 또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역전세, 강남 역전세 입주 물량 많아가지고 지금도 매물량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게 과연 국토부 장관님의 말씀대로 기사대로 오를 수 있는 지역일지 좀 의아하더라고요. 예. 지금 사실 역전세라는 거는 뭐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네. 강남도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강남이 저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전세 가격이 한 저 50% 약간 넘습니다.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근데 뭐 극단적인 2008년 뭐 네. 그때 이기 때는요, 예, 그게 그 40%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어요. 와, 그렇구나.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전세 가격은 예, 저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역전세 현상이 많이 발생하니까 예, 정부도 최근에 역전세 한해서는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 주겠다. 네. 이런 쪽으로 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서울 저 KB 국민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서울 기준으로 하면은 예, 전세 평균이 5억이 좀 넘더라고요. 예, 그런데 뭐 2년 전에는 그것보다도 높았어요. 근데 2년 전에 예를 들어서 6억이었는데 이번에 5억이라면은 전세 내준 사람이 1억을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됐으니까 그 돈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예, 대출해서 돌려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규제를 완화해 주자. 그만큼 전세 가격은 아직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전세 가격하고 집값하고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니까요. 전세 가격이 선행을 해요. 네. 전세 가격이 올라야 집값이 오른다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뭐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죠. 전세는 실수요거든요. 뭐 가수요는 전세는 없지 않습니까? 네. 전세 살려고 전세 계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네. 집은 안 사고 뭐 저 가수요도 있을 수가 있죠. 네. 근데 지금까지 전세 가격이 떨어진 거 보니까 뭐 집값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단지 예, 한국 부동산 데이터를 보니까 많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서는 많이 안 떨어질 것 같다. 예. 그래서 봤을 때 전세값도 아직은 조금 바닥은 아닌 것 같아서 예. 그렇다면은 집값도 아직은 오를 수는 없고. 예. 그러면, 조금 이제 뭐 균형을 찾아가는 국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연말부터는 좀 슬슬 이제 내가 집 살려고 하는 사람이면은 돌아다녀야 될까요? 뭐 지금부터 돌아다녀야 지금부터 되죠. 돌아다녀서. 그러니까 저런 집이라는 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냥 능력만 있다면 언제든지 집 사도 된다고 생각하고 한 20%라도 비싸게 주고 네. 사더라도. 예, 그런데 네. 뭐
뭐 작년 상반기, 재작년에는 너무 집값이 가열됐으니까 그때는 네. 좀 조심히 했어야죠. 네. 예, 그런데 지금은 뭐 급매물 같은 거는 늘 그 부동산 중개업소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네. 실수요 같으면은 괜찮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시청자님들께 끝으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자산 배분이 굉장히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시간을 보면 우리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결국 뭐 모든 자산가는 추세에 접근해 가거든요. 예, 추세 밑으로 가장 지금 밑에 있는 게 주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주식시장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하시고 불을 늘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여경의 경제스쿨의 김효익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